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마음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다. 저는 누군가 남긴 이 말이 참 오래도록 뼈에 사무쳤어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죽도록 그리워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꿈에서도 나와주지 않아 가슴 졸였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감기라도 걸리면 누군가 따뜻하게 챙겨주는지 매 순간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좁다가도 넓은 곳이라 쉽게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슴 안에서 응어리가 켜켜이 쌓이다가 결국 전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제가 그리운 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귀 기울여 주시면 들려드릴게요. 저는 50대 중반으로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하지만 전 이미 100살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별별 꼴을 다 보고 살았어요. 어디 가서 제 인생이 어떻게 굴러왔는지 이야기하면 입이 떡하고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전 가난한 집에서 오남매의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데 자식까지 많으니 탈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뭐 이런 자식 많은 집안에서는 어떤 위치라도 고생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전 특히 애매한 위치에 끼는 바람에 다사다난했다고 생각해요. 다경이는 집에만 있어도 심심하지 않겠다. 언니들하고 동생이 있어서 항상 시끌벅적 재밌지? 선생님은 어릴 때 외동으로 자라서 항상 형제자매 많은 집이 부러웠거든. 뭘 하나 같이 해도 외롭지 않잖아. 그건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외동인 친구들은 사랑을 나눠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아무리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지만 이렇게까지 전부 다 나누면 남는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차라리 학교에 가서 청소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 남동생은 우리 집의 유일한 아들이자 막내였어요. 그러다 보니 전 걸핏하면 비교당하고 차별당하며 살았죠. 심지어 제 이름은 다경이가 아니라 안나일 뻔했어요. 더 이상 딸은 안 낳을 거라는 의미에서 안나가 될 뻔했지만 언니들이 극구 반대해서 다경이가 된 거라고 했거든요. 이 사실을 우연히 제가 듣게 됐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감이 오시나요? 게다가 남동생이 감기라도 살짝 걸리는 날이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정도였는데요. 저는 고열로 끙끙 앓는 상황이 오더라도 좀 참으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스쳐 지나가듯이 먹고 싶다고 언급하는 건 어떻게든 구하려고 애쓰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뭐라도 간절하게 먹고 싶다고 하면 핀잔부터 날아왔습니다. 엄마, 저도 과자 먹고 싶은데 용돈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쟨 한 번이라도 나눠 먹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약 올라 죽겠어요. 누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빼앗아가는 줄 알 거예요. 한 번만 저도 속 편하게 먹게 해주세요. 여자애는 몸 두꺼워져서 좋을 게 없다. 나중에 좋은 곳으로 시집 가려면 지금부터 늘씬하게 보일 생각을 해야지. 딱히 예쁜 짓도 안 하면서 뭘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 거야? 나중에 너 그러고 살다 쫓겨난다. 원래 먹을 것으로 쪼잔하게 구는 게 제일 서러운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엄마 몰래 눈물을 찔끔 흘린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는커녕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차셨죠. 심지어 학교 준비물도 남동생만 챙겨주시더라고요. 분명 남동생한테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사주셨는데요. 저한테는 가져가 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낡은 것들로 넣어주셨어요. 게다가 체육복도 물려입다 못해 색이 바래서 원래 색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넌 이게 체육복이야?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구해? 솔직히 걸레로 만든 건 줄 알았어. 그냥 이대로 박물관에 가서 걸어둬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부모님한테 새로 사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아이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대로 찢어져 버릴지도 몰라. 괜히 나중에 창피당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새 것을 사는 게 어때? 멀리서 보면 거지랑 우리가 같이 있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나마 부모님이 절 서럽게 할 때마다 언니들이 보살펴줬기 때문에 마음이 덜 아팠던 것 같습니다. 꼭 제가 어리광 피우지 않아도 다독여줬거든요. 아무리 부모님이 남동생을 편애하시더라도 언니들만은 항상 제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춘기 시절에 진입하면서 제 마음은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집에 와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엇나가기도 했죠. 처음에는 학교 수업을 빼먹는 정도였는데요. 친구들이랑 가까워지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니 제가 부모님한테 찬밥 대우받는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나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돼. 지난번에 나한테 꾸중하셨던 거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셨거든. 저녁 때 같이 크림빵 먹으면서 마음 풀기로 했어. 안 그래도 집안 분위기 살얼음 판일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나도 오늘은 일찍 들어가기로 약속해서 괜찮아. 우리 오빠 성적 올라서 다 같이 외식하기로 했어. 되게 맛있는 곳으로 갈 거라고 하던데 어떨지 궁금하다. 내가 오늘 다녀와서 내일 너희한테 들려줄게. 결국 저는 가출을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언니가 매번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붙잡아 주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집의 장녀라고 해도 젊은 여자가 공장 다니면서 동생들을 돌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큰언니는 항상 변함없이 다정하게 웃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삐딱하게 구는 날에도 다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장을 다녀와서 몸이 녹초가 돼 있었을 텐데 일부러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맛은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매번 남동생과 비교되는 생일을 보내는 절 위해 따로 선물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다경아, 이걸로는 네 마음을 알아주기 부족하겠지만 항상 난 널 많이 아끼고 있어. 언젠가 언니가 돈을 더 많이 벌면 꼭 너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절대로 넌 미움받는 애가 아니야. 고마워, 언니. 괜히 심술 부리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날 아껴주는 언니가 있는데 벌써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나도 언젠가 커서 언니한테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절대 나만 받고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저한테는 큰언니가 부모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큰언니가 다니던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듣기로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였다고 했는데요.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공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고 얄팍한 보상금을 건네더라고요. 이렇게 큰 언니가 마지막 인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떠나버렸다는 것도 억울한데 저들한테는 쉽게 무마해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보상금만 몇 푼 건네주고 끝낼 수 있어요. 그깟 기계가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요? 우리 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진 건데. 저는 온몸에서 피가 식어버리는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큰언니는 특히나 선량하게 인생을 살아가려 노력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절 더욱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이 안타까워하는 기색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이거 받았으니 막둥이 학비는 내줄 수 있을 것 같네. 이미 주경이는 세상을 떠났으니 뭐 어쩌겠어. 살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지. 어차피 돈 쓰라고 있는 거잖아.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맞다고. 주경이는 원래 우리 집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던 애잖아. 우리 집을 이렇게 세우려면 결국 막둥이한테 투자해야 돼. 주경이도 저 세상에서는 우리를 다 이해할 거야. 비록 마음 아프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하자고.
그동안 부모님한테 실망할 만큼 실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정 떨어지는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큰언니를 떠나보내고도 고생하며 살아온 삶을 마음 아파하지 않고 남동생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고 나면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물론 이 마음은 다른 언니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괜히 집에 남아있을 필요 없어. 그냥 지갑 취급받으면서 남은 인생 깎아먹을 게 분명해. 더 이상 정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 인생을 잘 살아가자. 서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언니들은 하나둘씩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노골적으로 흉을 보시더라고요. 기껏 키워놨더니 어떻게 부모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거니? 이것들이 마음이 안 가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싹수가 노란 걸 나도 모르게 감지하고 있었던 거지. 앞으로 이것들은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부모님은 언니들의 뒷담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넘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차피 곧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 역시 성인이 되고 나서 바로 짐을 싸 떠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이번에는 엄마가 절절하게 붙잡으시더라고요. 너까지 가면 우리 막둥이는 어떡하니? 어느 정도 의지할 곳이 있어야 막둥이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지 않겠어?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너랑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서로 이끌어주면서 살아라. 엄마는 거의 울부짖으며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의 애틋한 마음이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절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남동생이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거였으니까요. 이럴 거였으면 진작 우리 자매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죠. 그렇게 저는 얄짤없이 서울로 상경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도 어느 꽃집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도 딱히 없으니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 정도면 젊은 여자가 일을 배우기 좋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꽃집 사장님 부부도 저를 얼마나 귀여워해 주셨는지 몰라요. 다경아,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꽃집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살려준다고 생각해라.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혹시 실수하더라도 주눅 들지 않아도 된다. 원래 처음 배우는 일은 다 어설픈 법이거든. 그럼. 우리 부부는 이미 몇 년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가끔씩 실수하게 돼.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필요 이상으로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실수라는 건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야. 심지어 꽃집 사장님 부부는 가게 한켠에 있는 방까지 절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서울로 상경하면서 드디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내심 무시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더욱 감사했죠. 그래서 꽃집 사장님 부부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전부 나섰던 것 같아요. 굳이 저한테 요구하지 않으셔도 새벽 꽃시장을 따라다녔고요. 가까운 곳이면 재빠르게 배달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물론 꽃집의 인상을 좋게 남겨야 한다는 목표로 응대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떤 남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버이날이라 부모님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사러 왔어요. 뭔가 정성스러워 보이는 포장이 필요한데 혹시 가능할까요? 무조건 값을 더 지불할 각오를 하고 왔어요. 꼭 성의 있어 보이도록 부탁드릴게요. 가게의 특성상 주변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널려 있었는데요. 저는 오로지 그 남자만 눈에 들어올 정도로 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저와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양복도 그럴듯하게 갖춰 입고 깔끔하게 생겼거든요. 당연히 제가 가진 호감과는 별개로 단번에 체념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밥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괜한 기대를 가질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자는 꾸준히 출석 도장이라도 찍듯이 꽃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번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사실 전 다경 씨 보러 꽃을 사가는 거예요. 이런 제 마음 모르셨죠? 그런데 줄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 하나씩 나눠줬더니 엉뚱한 사람들이 제가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네요.
이럴 바엔 진짜 호감 가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겠죠? 남자는 수줍어하면서도 당당하게 제 손에 꽃을 쥐어줬습니다. 그동안 꽃집에서 일하며 팔기만 팔았지 제가 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며 교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 걱정이 많았는데요. 알아갈수록 그저 마음이 깊어지더라고요. 설마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매일이 황홀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의 문이 열린 만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정을 털어놓게 됐어요. 얼마나 남동생이랑 극명하게 차별받았는지 전부 다 말한 거죠. 그런데 연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나간 일이라고 해도 많이 가슴 아팠나 봐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 이제는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내가 감싸 안아주고 싶다. 우리 결혼할래? 이제는 당신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곁에 있고 싶어.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신경 쓸게. 진심으로 울컥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꽃집 사장님 부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히 기대하지도 않았던 행복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기뻤죠. 굳이 제가 거절할 이유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 남편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당신같이 근사한 남자를 어떻게 키워낼 수 있으셨던 건지 궁금하다. 꼭 인사드리러 가서 비법을 여쭤봐야겠어. 언제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당신이 된다고 하는 시간에 맞추려고 해. 아무 때나 괜찮아. 잠시만. 일단 기다려줘. 우리 부모님이 언제가 편안하실지 아직 여쭤보지 않았거든. 언제든 인사드리러 가기는 해야 할 텐데 두 분 기분 좋을 때 뵈러 가고 싶어서 고민이 된다. 어떡하면 좋지? 처음에는 제 조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많이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막상 인사드리러 가보니 모든 정황을 알겠더라고요. 남편 역시 집안에서 찬밥 대우당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와 사별한 친모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고요. 제가 찾아뵙게 된 시어머니는 계모였습니다. 그런데 계모에게도 본인이 낳은 시누이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눈칫밥 먹여가며 키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봐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아예 누가 봐도 타인인가 싶을 정도로 날선 눈빛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그런 시선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자 왜 남편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하는 기색 없이 진심으로 공감하며 가슴 아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너희끼리 좋다는데 뭘 어쩌겠어. 우리는 괜히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서 피곤하게 굴 생각 없다. 어차피 인생은 각자 마음대로 꾸려가는 거잖아. 굳이 우리가 참견하지 않을 테니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덕분에 우리는 얼떨결에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허락이라기보다는 방관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누이는 꽤 부유한 집안으로 고르고 골라서 시집을 보냈다고 했거든요. 이런 집에서 아들을 저처럼 보잘것없는 여자한테 장가들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심 없다는 의미였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감싸 안아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의 간섭이 딱히 없으니 금실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까지 낳아서 인생의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죠. 당신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 나한테 이렇게 단단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생길 줄은 몰랐거든. 우리 아들한테 인생을 걸고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물론 당신한테도 좋은 남편이 될 거고.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남편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출산하고 나서 몸을 막 추슬렀을 때였는데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복마감 진단을 받게 됐어요. 차라리
인생이 불행하기만 했더라면 순순히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인생의 비극이 찾아오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장 투병해야 하는 남편 곁을 제가 지켜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부부한테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고민 끝에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남편한테 워낙 정없이 구시는 분이라 거절당할 각오도 했죠. 어머님, 우리 그이 이대로 허무하게 보낼 순 없잖아요. 최대한 할 수 있는 치료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돌봐주세요. 어떻게든 그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집안의 손자인데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지. 걱정하지 말고 병간호에 힘써라. 오히려 이 시기엔 너보다 내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미 난 육아를 해봤던 사람이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도록 잘 키우고 있을게. 아무래도 손자라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흔쾌히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나름 간호사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구토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면 어떻게든 기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죠. 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때마다 남편은 속상해하는 눈치였는데요. 일부러 배우 같아 보인다면서 마음을 달래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제 사랑의 보답이라도 한 건지 남편은 기대 여명보다 더 곁에 있어 주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까지 막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전 제 자신의 일부를 떼어놓는 듯한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지켜줘야 할 존재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저와 남편을 이어주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제 아들을 데려가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돌아오더라고요. 이미 어디 넉넉한 곳에 우리 아들을 보내줬다는 거였어요. 분명 저랑 통화할 때는 잘 키우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들이 이미 품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투병 중인 아빠 밑에서 자라느니 하루라도 어릴 때 좋은 집안의 친아들인 것처럼 자라는 게 낫지 않겠어? 괜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네 애를 위해서라도 어떤 게 현명했을지 고민해야 돼. 이럴 거면 애초에 잘 키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동안 제 새끼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의논 정도는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어머님 멋대로 결정하셨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야속하기도 했지만 당시 남편은 제 병간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후회할 순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기는 했던 거죠. 게다가 전 남편까지 떠나보내고 나서 별 볼 일 없이 생계부터 책임져야 하는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떼어놓고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순순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당연하게도 전 한 번만 얼굴이라도 멀리서 확인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방 놓고 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만 보게 해주세요. 가까이 가지도 않을 거고요. 감히 그 입에서 절 엄마라고 불러주는 건 기대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존재도 모르고 살아갈 순 없어요. 네 새끼를 위해서라도 가슴에 품는 게 나을 거다. 괜히 이제 와서 혼란스럽게 해봤자 서로한테 상처가 남을 거라고. 지금은 내가 얄밉겠지만 나중에 가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모두를 위해 이게 옳아. 제가 아무리 간곡하게 애원해도 시어머니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꼭 입을 잠그기라도 한 것처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전 당장의 생계부터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들을 다시 만나고야 말겠다는 희망까지 버린 건 아니었고요. 그렇게 전 다시 친정 언니들을 만나서 같이 김치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언니들이 의기투합해서 시작해보던 거였는데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듣고 사정이 딱하다며 끼워주더라고요. 우리 같이 머리 복잡하게 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일을 시작해야 돼. 당장은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 같아도 끈기 있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잖아. 우리 한번 자매끼리 힘을 모아보자고. 고마워, 언니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 막막했거든. 우리끼리 함께하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비록 아직은 언니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손만 얹는 정도라 민망하지만 사실 이 김치 사업은 사업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갖다 붙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소규모였습니다. 과연 이걸 계속 이어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다른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게 낫지 않을지 의논하기도 했죠. 하지만 둘째 언니 말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임하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입소문을 타더라고요. 여기 김치가 한국 사람이라면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어요. 적당히 매워서 남녀노소 다 먹을만 하고요. 꾸준히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항상 기복 없이 맛볼 수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주변에도 진짜 많이 추천해요. 언젠가부터 단골이 하나둘씩 생기는 것 같더니 주문량도 눈에 띄게 늘고 급기야 몇몇 구내식당이랑 계약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의 위태롭던 삶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자매 말고도 직원들이 여럿 생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되었겠어요? 당연스럽게도 저는 우리 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넉넉한 집안으로 보냈다고 했으니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아들을 찾고 나서 뭐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손을 내밀고 싶더라고요. 이제는 저에게도 그럴 만한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워낙 어릴 때 저랑 떨어진 사이잖아요. 만약 제 품에서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떨어진 거라면 사진이라도 몇 장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한창 시댁에 아들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며 읍수하던 시절에 시어머니 방에서 몰래 슬쩍했던 사진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들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전단지와 현수막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직접 우리 아들 찾으러 나서야 해. 괜히 머뭇거렸다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어떡해. 누가 들으면 별 걱정을 다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그이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일을 미루면 안 돼. 그래, 네 말 들으니까 큰언니 생각도 난다. 우리도 말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꼭 서로 무탈하게 재회했으면 좋겠구나. 도대체 내 조카는 어떻게 자랐을지 우리도 궁금하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미친 사람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들은 30은 됐을 거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찾는다는 건 스스로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죽기 전에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이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찾아 헤매야 할 것 같더라고요. 거의 바늘구멍 같은 확률이라고 해도 저한테는 희망이었던 거죠.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리 지치더라도 힘을 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 긴 세월을 자식 없이 살았으니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꼬. 무조건 찾아야 나중에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텐데. 괜히 지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떡이라도 먹고 가. 아니면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하든지. 분명 본인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진지하고 따뜻하게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을 마주할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곤 했어요. 하지만 이게 인간이 할 짓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짓궂게 장난치는 사람도 있었죠. 어라? 이거 제 어린 시절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요? 혹시 저 버려놓고 이제 와서 찾으시는 거예요?
뭐 상속해줄 유산이 있는 거 아니면 찾지 마세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그냥 민폐라고요. 괜히 죄책감 때문에 욕심 부리시는 거예요. 네 놈 아니어도 내 심정은 충분히 고통스러우니까 당장 사라져. 어디 남의 귀한 아들인 척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있어? 나중에 너도 간절하게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똑같은 수모를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호통을 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솔직히 쫓아가서 싸대기라도 한 대 날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럴 시간에 전단지 한 장이라도 더 돌려야 했으니까요. 심지어 저는 장난 전화 때문에 땅끝까지 내려갔다가 위험에 빠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만약 그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딘가에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돕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겁에 질리는 순간도 많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식을 보지 못하고 눈 감는 일만큼 두려운 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느 때와 같이 현수막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뭐라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어슬렁거리는 낌새가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저를 가지고 짓궂게 장난치려고 할지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총각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을 걸어왔어요. 아줌마는 누구신데 이런 현수막을 걸고 계세요? 이거 누가 부탁한 게 아니고 직접 걸고 다니시는 건가요? 현수막에 왜 제 사진을 붙이신 거예요? 설마 절 찾고 계시는 건가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긴 세월이 흐른 데다가 아무리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품에 오래 안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장 못 알아보고 스쳐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나 두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총각을 마주하니까 감히 알아보지 못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제 죽은 남편이랑 판박이었거든요. 만약 제가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혹시 제 남편이 사실은 저 몰래 살아있던 건가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총각은 현수막을 가리키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릴 적 사진 모아둔 앨범에 있는 사진이랑 배경이 똑같고 제 포즈만 달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현수막에 있는 사진은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어쩌다 이 사진을 구하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순식간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시울도 붉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예 심장까지 미친 듯이 뛰면서 온몸이 제 아들이라고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냉큼 제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버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여태까지 친부모한테서 키워졌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실 제가 친엄마라고 실토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저한테 예의를 갖추고 있어서 충격적인 발언을 꺼내기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총각이 참 서글서글하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아무래도 사진을 잘못 갖고 계셨던 것 같으니 저희 집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알아봐요. 제가 왜 제 사진이 맞다고 확신했는지 앨범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총각이 친절을 베풀어주면 나야 너무 고맙네요. 괜히 패기치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총각이 저 사진 속 주인공이 맞다고 하면 바로 현수막 내려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총각은 저를 본인의 집으로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따라가 부모한테만 살짝 총각의 친모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워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딱 봐도 총각은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자란 것 같았어요. 과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나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총각을 따라서 마주한 저택은 바깥에서 봐도 재산이 남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단 마당부터 광활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넓었고 대문이 화려하고 거대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자랐는데도 총각이 거만스럽기보다는 소박해 보여서 흐뭇했어요.
그런데 총각이 본인의 어머니를 소개하자마자 저는 거의 뒤로 자빠질 것 같을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각이 두 손으로 가리킨 어머니는 바로 저희 시누이였거든요. 다만 시누이는 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어머나, 어떻게 알게 된 사이길래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원래 우리 아들이랑 알고 지내신 거예요? 뭐 차라도 내드릴까요? 이야기를 길게 나누셔야 하는 거라면 마실 게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남편이랑 시누이 자체가 우애가 그다지 돈독하지 못해 결혼하고 나서 거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고요. 저는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많이 늙어버렸고 하도 아들을 찾으러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피부가 아예 까맣게 변해버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시누이는 여유롭게 살면서 관리를 많이 받아 그런 건지 참 고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는 고상하게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며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이분이 미아 찾는 현수막을 달고 계셨는데 거기에 제 사진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제 사진을 못 알아볼 리는 없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모셔왔어요. 도대체 제 사진이 왜 거기에 올라갔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만약 시누이가 아들의 이야기에 적당한 반응을 보였다면 그저 사진에 실수가 있었나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거의 발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절 노려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남의 아들 사진을 현수막에 올려요? 얘는 제 아들이 맞아요. 무조건 제가 낳은 자식이라고요. 괜히 들쑤시려고 하지 말고 당장 가서 현수막 내려요. 누가 뭐라도 제 아들이에요. 이건 뭐 본인도 본인이 진짜로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제발저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밝히고 남편의 이름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질려버리더라고요. 제발 조용히 해요. 따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차분하게 말 좀 해요. 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나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봐요. 제가 다 해줄게요. 시누이는 저를 방으로 안내하기 위해 팔을 꼭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안내를 거부하고 힘줘서 버티니까 마음이 다급했나 봐요. 아이의 절 꼬집고 애원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아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면서 당황스러워했죠.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방으로 갑시다. 여기서 이런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뭐든 다 대답해 줄 수 있다니까요. 제발 나 좀 따라와 봐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두 분 뭐 알고 지낸 사이셨어요? 왜 갑자기 흥분해서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요? 뭐 제가 들으면 안 될 이야기라도 있는 거예요? 제발 진정 좀 해보세요. 이렇게 떡하니 거실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심해부도 궁금해서 나와 보실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아들을 위해 굳이 비밀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먼저 방귀 뀐 놈이 성내듯이 구니까 참아줄 수 없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 없고 우리 아들 찾으러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어머님이 제 새끼를 어딘가 보내버리셨다고 했는데 혹시 행방을 아시는 거 있나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는데 저도 제 새끼 얼굴 한번 어루만져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고함 지르듯이 전단지를 던지면서 아들의 행방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심해부의 표정이 요상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이는 넉넉한 재력을 가진 심해부한테 시집간 만큼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 조언을 듣고 별 기행을 다 해봐도 아들은커녕 애가 들어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누이는 일부러 다둥이를 출산했다는 여자를 묻고 물어 기저귀까지 받아왔다고 했어요.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는 미신마저 믿고 따르려고 노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서로를 위해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어차피 애 없이 살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면 우리는 인연이 아닐지도 몰라.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일부러 안 나오려고 용 쓰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당신 닮은 아이 낳아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고 싶어. 이대로 이혼할 거라는 말만 하지 마. 어떻게든 내가 더 노력해볼게.
신우이는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임신을 간절히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해부가 해외로 출장을 나갔을 때 기회가 찾아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해부한테는 애가 드디어 들어섰다고 알리고 10달 후에 출산했다며 소식을 전한 거죠. 물론 심해부 역시 본인 아들이 자라면서 처남과 너무 닮았다고 의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 아들은 외탁한 것 같아. 어디 다른 사람 닮은 것도 아니고 내 동생 닮은 건데 굳이 수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그냥 우리 집안 유전자가 너무 강한가 봐. 그래도 성격은 당신 닮았으니 됐어. 이렇게 저랑 심해부가 대화를 나누면서 진실이 퍼즐처럼 밝혀지니 신우이는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당신을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이게 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하고 이혼하는 건 싫은데 어떡해. 원래 모르는 게 약이라잖아. 그동안 우리 세 식구 화목하게 살아왔으면 됐지. 제발 화내지 말아줘. 당연하게도 심해부는 그 자리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자그마치 30년을 숨겨왔다는 게 말이 돼? 아예 당신 배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그깟 욕심 때문에 엉뚱한 모자를 서로 생사도 모르고 살게 했다는 거야? 당장 말해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겠어? 당신하고 같이 살려면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임신조차 제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이제 와서 내가 괘씸해? 이만큼 당신을 간절히 원했던 거라고 생각해 줄 순 없어? 당신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 지금 나한테 애원할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정작 난 나 뜨겁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겠는데 다신 그 낯짝 보고 싶지 않아. 심해부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할 정도로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순간적으로 겁이 났나 봐요. 여태까지 이실직고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아득바득 본인이 낳았던 게 맞다고 우기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혼당할까봐 걱정돼서 상황을 모면하기 바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컷 떠들어 제꼈는데 누가 믿겠어요. 결국 우리는 친자 확인 검사를 거쳐서 제 아들이 맞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해부는 진지하게 저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설마 제가 아들 자식 키우면서 이런 뒷이야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동안 얼마나 애달파하셨을지 상상하면 너무 죄스러워요. 이제라도 모자가 다시 만나게 되어 다행이에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진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설마 남의 아이 주워다가 우겼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절대로 죄책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무사히 다시 만나서 감사하죠. 저는 진심으로 심해부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본인 배우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부부 사이잖아요. 그리고 신우이는 끝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괜히 잔머리 굴리려고 했었지만 뻔히 다 느껴졌죠. 어쩔 수 없이 심해부는 이혼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신우이는 아들 낳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평생 고개 빳빳이 들며 살아왔기에 쫓겨나듯 집을 나가야 했어요. 그러고도 이혼만은 순순히 해줄 수 없다고 고집부려서 결국 심해부가 소송까지 걸었죠. 그리고 저는 전 심해부에게 우리 아들이 건실한 총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물심양면 키워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게다가 현재 아들은 전 심해부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그 밑에서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아들이 어떤 규모의 사업을 물려받게 될지 일일이 관심 갖지는 않고 있어요. 겨우 다시 만난 소중한 사이인데 괜히 때묻게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엄마,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한약은 전부 다 드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며 살아오셔서 기력 보충하셔야 돼요. 괜히 입맛에 안 맞는다고 거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쓰더라도 제가 드리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드세요. 나도 네 정성 때문에 다 마셨다. 솔직히 몸서리 칠 정도로 쓴맛이 강한데 네가 신경 써서 보낸 거라고 하니 어떻게 거부하겠어.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널 다시 만났다고 생각하면 싹 잊혀지는 것 같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차마 전 친엄마가 따로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괜히 엄마 혼자 마음 고생하셨을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이제라도 지난 시간 잊혀질 만큼 효도할게요. 아들은 처음엔 절 어색하게 대했는데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틈날 때마다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주말마다 일부러 절 방문해서 집밥을 해달라며 귀엽게 조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아들의 어린 시절을 보지 못한 만큼 그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같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봤는데요. 은근슬쩍 제 어깨에 기대더니 따뜻하고 든든하다며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솔직히 아들 앞이라서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과 별개로 아들한테는 본인을 평생 키워주신 분이니 인연을 이어가겠대도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생각보다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동안 절 낳아주셨는 줄 알고 효도하려 했던 거예요. 그분은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많아서 저한텐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차라리 아빠가 고용하셨던 유모의 도움이 훨씬 컸어요. 절 정성껏 돌볼 생각도 없으면서 엄마랑 떨어뜨려 놓은 게 너무 괘씸해요. 아들은 시누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능력 없이 배우자와 아들에게 기대어 살던 시누이는 뒤늦게 후회하며 잘못을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그때는 내가 너무 경솔하게 욕심만 채웠던 것 같아. 이제라도 네 엄마랑 같이 진심으로 널 대하고 싶다. 죽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살 테니 제발 용서해줬으면 좋겠구나.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저랑 엄마 사이에 잃어버린 시간이 30년이라고요. 심지어 절 데려다 키우면서도 남의 손에 맡기셨잖아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똑바로 알긴 하세요? 이제 남남이라 생각하세요. 현재 시누이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시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신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얹혀 사는 것도 정도 것이지 집안일 하나 안 도우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소파에만 누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시어머니가 허리 때문에 쩔쩔매고 계시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배달 음식만 시킨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번 카드값이 연체되는 바람에 시아버지 연금까지 끌어다 메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노후에 이혼당하고 돌아온 딸을 보살피셔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이제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언니들 곁으로 돌아와 김치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역시 사람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더 활기가 생기나 보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조카를 다시 만난 덕분인가? 내 동생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줄은 몰랐어. 언니들이 절 장난스럽게 놀리면서 아들과의 재회를 축하해 줄 때면 어쩐지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꿈 같은 나날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미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본인 몫을 다하며 살지만 언젠가 장가들 때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걱정 없이 웃게 되는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멀리 돌아가더라도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걸 확신해요. 그러니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쾌락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좀 사는 집에 시집 와서 그동안 전업주부를 해왔는데요.
시부는 정말 온화하고 다정하신 분이었는데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뜨셨어요. 시모는 도덕심이 무척 투철하고 딱딱한 인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성격은 아니었죠. 기본적인 예의만 지킬 줄 알면 대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아니었어요. 대신 어머님이 재산이 좀 있으셨는데 자식들한테 항상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재산 탐내지 마라. 니들한테 안 주고 사회에 다 환원할 거다. 그러니 니들은 알아서 자립해서 살아라. 만약에 내 재산 탐냈다가 걸리면 바로 손절당할 거 생각해야 돼. 시모가 귀에 딱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남편이 시모한테 알랑방귀를 끼면서 돈 좀 달라고 꼬리를 살살 흔들어댔어요. 저는 별 욕심이 없었지만 남편은 욕심이 나나 봐요. 그럼 시모는 또 남편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머님께 왜 자꾸 돈 달라고 요구하냐, 그만 좀 하라고 철없는 남편을 말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도 웃으면서 주는데 뭐 어때? 엄마는 주기 싫으면 아예 안 줘. 돌아가시면 얄짤 없으니 살아있을 때 용돈이라도 많이 받아놔야 돼. 우리 엄마 한 번 정한 것은 안 바꾸는 분이야. 남편 말대로 어머님이 가족 사이라도 칼 같으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에 합당한 조건을 내세우고 뭔가를 해주면 돈을 주시곤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이 남편한테는 깐깐하게 굴다가도 너그러울 때가 있었지만 신우한테는 달랐어요. 며느리인 저보다 신우에게 더 매정할 정도라 지켜보는 제가 다 조마조마할 정도였죠. 정확히 말하자면 시모가 신우한테 막 뭐라 하고 신우가 일방적으로 시모의 눈치를 보고 기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신우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있었는지 제가 말해줄게요.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랑 모임 자리를 가지게 돼서 시댁에 갔거든요. 신우가 진짜 며느리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밥 차리지, 식구들 밥 먹었으면 상 치우지, 과일 깎지, 거의 시집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님이 뭐 가지고 와라 한마디 하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신우가 이혼한 다음부터 시모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죠.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시모가 저를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냅둬라. 집에서 얹혀 사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며느리 너는 그냥 앉아있어. 뭐 할 일 생기면 시연이한테 다 시켜.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저를 끌어안치시는 바람에 자리에 다시 앉고 말았는데요. 그 후에도 신우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머님 입에 뭐만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맛은 괜찮아? 싱겁지는 않아? 이건 어때? 안 짜지? 먹을만해? 엄마가 저번에 이건 너무 짜다고 해서 좀 싱겁게 만들어봤어. 신우가 이러면서 시모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모가 너무 시큰둥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맛이 왜 이러냐? 저건 간을 잘못한 것 같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내가 저번에 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짜다. 뭘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래? 신우가 그럴 때마다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다음엔 잘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전 그런 신우가 너무 불쌍해 보였죠. 어머님이 음식 간뿐만 아니라 다른 잔소리도 곁들어가며 계속 신우에게 뭐라 했어요. 그날은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쉴 틈 없이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 일자리 구하는 문제는 잘 되어가고 있냐? 몇 군데 넣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회사 진득하니 다니라고 했는데 왜 그만뒀어? 네 나이가 몇인데 회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만 하니 경력도 안 쌓이는 거 아니냐? 어릴 때야 상관없지만 네 나이에 경력이 애매하면 취직도 어렵다. 시모가 이러니까 신우가 자리를 뜨려다가 다시 눈치를 보면서 앉았어요. 그러면서 신우가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는데 너무 안쓰러웠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신우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대신 어머님을 이런 식으로 말리더라고요.
그만해, 엄마. 누나도 사람인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아무리 이혼하고 얹혀 살고 있다지만 너무 시켜먹잖아. 남편이 이러면서 시모가 신우한테 하는 짓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니까 시모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이러시는 거예요. 넌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끼어들지 말아라.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괜히 한마디 했다가 싸움이나 일으키지 마. 시모가 이러고 나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따지시기도 했어요. 시연이 너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있지?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닌 거 알고 있을 거다. 네가 행실을 똑바로 했으면 나도 아니랬어. 신우가 그때 고개를 작게 끄덕이길래 제가 얼른 화제를 돌리고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그날은 어떻게든 모임 자리를 마무리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시모가 신우를 괴롭혀도 며느리 입장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면서 불쌍하게만 여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저도 결국 어머님께 너무한 거 아니냐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날 전 평소처럼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보낸 다음에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신우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얼른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신우 옷이 막 찢어져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경악을 하면서 신우한테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는데요. 세상에, 이게 뭐야? 형님, 꼴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옷은 왜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무슨 사고라도 당하신 거예요? 일단 얼른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놀란 다음에 신우를 우리 집에 들였는데요. 그니까 신우가 울면서 저를 붙잡은 채로 이러는 거예요. 옳게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움받을 만한 곳이 옳게뿐이라서 그래. 신우가 이러면서 이제 거의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를 막 토닥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알겠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그래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죠. 그때 신우한테서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드디어 독립한다고 싱글벙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이날 신우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신우가 독립하게 된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릴게요. 신우가 이혼한 후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시모랑 쭉 살고 있었는데 신우도 깐깐한 시모랑 살기 힘든지 독립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신우가 시모한테 독립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시모가 이랬다는 거예요. 독립을 하려면 기본적인 살림을 할 줄 알아야 혼자 먹고 살 거 아니냐. 네 처지에 가정부 쓰는 것도 과분한 일이다. 네가 스스로 밥해 먹고 청소하고 살아야 하니까 엄마한테 전부 다 배워라. 시모가 이러면서 신우한테 일부러 청소든 요리든 시켰다는 거예요. 대신 네가 잘하면 시모가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시모가 시키는 거 다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드디어 독립을 허락받고 나가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가 산 지 2달 만에 무슨 사단이 났는지 신우가 저런 꼴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러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기습적으로 습격을 했어. 내가 독립해서 살고 있다지만 옳게도 그 집이 결국 엄마가 구해준 집이고 엄마 명의 집인 건 알고 있잖아. 그렇다 보니 여분의 카드키를 엄마가 갖고 있었어. 처음에는 신우도 언제 시모가 불시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해 혼자 살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집을 나오고 나서 2달 동안 시모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우가 그렇게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 조금씩 경계심이 느슨해져서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래요. 심지어 그 남자친구는 시모가 반대해서 헤어진 척하고 있던 남자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이밍도 참 신통방통하죠. 신우가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날 시모가 불시에 신우 집을 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모가 신우 머리채를 휘어잡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악을 질렀대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내가 분명히 헤어지라고 했잖아. 또 어떤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이러냐? 내가 너 집에 남자들이라고 이 집에 살라고 한 줄 알아? 이딴 식으로 살 거면 내 집에서 나가! 시모가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면서 신우를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남자친구는 부모님, 할아버지랑도 같이 살고 있어서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살기 그랬대요.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거래요. 신우가 구구절절 설명을 전부 다 하더니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올케가 이 집에서 살게만 해준다면 내가 방세는 꼭 낼게. 무일푼으로 빌붙지는 않을 테니까 잠시만 살게 해주라. 그래서 제가 됐다고 말하면서 이 정도면 남편도 괜찮다고 할 거라고 일단 우리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한테는 일단 신우가 우리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은 해놓아야 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하기로 하고 신우 갈아입을 옷을 주고 뭘 좀 마시면서 진정 좀 하라고 차도 내왔어요. 신우랑 차를 마시면서 제가 대체 어머님께서는 왜 그러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게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엄마가 도덕심이 높으셔서 이혼에 보수적인 편이잖아. 그런데 내가 한번 이혼하고 갔다 오고 나서 또 남자를 만나는 걸 못마땅해 했어. 신우 말대로 시모가 좀 보수적이긴 하셨어요. 심지어 어머님이 신우 보고 해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다시 시집갈 생각하지 말라고 독립하게 되더라도 평생 혼자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우가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반대했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신우가 집안에 남자친구를 들였으니까 시모 눈깔이 휙 돌아갔대요. 그래서 신우 머리채를 잡으면서 이런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갔나? 내가 이것이랑 당장 헤어지라고 했지. 너는 남편도 아닌 남자를 꼬드겨서 집안에 들였냐? 이러니까 이혼당하는 거다. 이러면서 신우에게 더러운 여자라고 부르면서 옷도 찢어버리고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었죠. 시모가 신우를 이혼녀라고 못마땅해하는 것은 들은 적이 많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나. 신우가 여잔데 연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우 남친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한다면 모를까. 남자 자체를 만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가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때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이 무슨 일로 전화했었냐고 하길래 지금 신우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다행히 남편이 엄마가 또 그랬냐, 어휴 지겹다, 우리 엄마는 왜 그러는지 몰라 하면서 신우가 당분간 같이 지내는 걸 허락해 줬는데요. 그렇게 신우랑 잠시만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이 밝은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아울렛 갔다가 우리 손녀딸 옷 좀 샀는데 집에 들러도 되나? 지금 너 어디니? 오늘 집에 없는 거면 언제 시간 되는지 말이라도 해줘라.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싫다고 거절하기도 그래서 너무 난감했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았는데요. 어머님, 사실 형님이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다투셨다고 하셔서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랑 마주쳐도 놀라지 마세요. 그러자 시모가 격분하면서 전화를 끊더니 10분 만에 우리 집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초인종을 막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러다 윗집, 아랫집, 옆집 모든 이웃들이 총출동하게 생기겠는 거예요. 일단 문을 열어드렸더니 시모가 신우 어디 있냐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제가 일단 진정하라고 말했는데도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우가 그런 시모를 보고 잔뜩 겁을 먹은 채 엄마 잘못했다.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니까 시모가 이젠 하다하다 네 남동생한테까지 빌붙냐. 너 같은 인간들은 누구랑 같이 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늙다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어머님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일침을 날렸어요.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형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형님이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님이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직업을 갖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형님이 알아서 하실 나이세요. 형님이 딸이라서 걱정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계속 간섭하시면 형님이 행복하겠어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니까 시모가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맞받아치시는 거예요.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네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어차피 저 애는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그나마 뭐라도 깨달을 거다. 어머님이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어요. 저도 한 식구인데 남의 일이라뇨. 형님이 어머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이유가 있나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이렇게 몰아붙이면 형님이 다시 좋은 사람 만나고 독립도 수월하게 하겠냐고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께 너무 실망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부모니까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한다고? 자식이 부모 말부터 들어야지. 내가 헛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신우도 다 큰 어른이니까 존중해달라. 어머님이 계속 간섭하시면 신우는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바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대꾸하시는 거예요. 존중? 내가 미쳤다고 얘가 이러는데 존중하겠냐? 다 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나도 답답하다. 내가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딸이 엇나갈 거라니까. 얘가 진짜 정신 차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전 이런 시모가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왜 이렇게 압박을 주냐. 누가 보면 친딸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온 줄 알겠다고 뭐라 하는데 말이 안 통했어요. 신우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민폐 끼치지 말고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신우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짐을 싸더니 시모를 따라가니까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제가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결국 시모가 신우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뒤로 신우가 시댁에서 살면서 전이랑 똑같이 눈칫밥 먹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애들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우리 부부끼리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전화를 받아보고 표정이 점점 굳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있대. 위급한 상태라고 빨리 오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이러길래 저도 입을 떡 벌리고 넋을 놓고 있다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바로 남편이랑 같이 시모가 계시는 병원에 갔는데요. 누가 시모를 발견했나 싶었는데 시댁에 드나드는 아주머님 한 분이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신우에게 요리랑 청소 가르치겠다고 집안일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신우의 요리 솜씨가 끝까지 영성에 안 찬 거예요. 그래도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으니 독립시켰는데 남자친구 사건 때문에 신우가 다시 시댁에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신우한테 청소 같은 건 시켜도 요리는 반찬 해주시는 아주머니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시모 집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던 가사 도우미를 부른 거고 그분이 다시 시모 집 반찬을 해주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예전부터 일했던 분이라 신뢰가 쌓여서 시모가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시모가 없을 때도 반찬 해놓고 나가시곤 했거든요. 그분도 반찬 해놓으려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시모를 딱 발견한 거죠. 신우가 그때 잠시 외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우도 우리처럼 나중에서야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병원에 왔대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시모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뇌사 상태는 아닌데 의식을 되찾지 못하시고 계세요. 지금 해볼 수 있는 검사는 전부 다 해봤지만 일단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그 말을 듣고 걱정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주, 몇 달이 지나가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머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많이 지쳐갔죠. 남편이 퇴근하고 병원에 들려 심호 상태를 살펴보더니 저랑 신우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병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병원에서도 이 정도로 식물인간 상태가 길어지면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생명 유지를 관두는 게 어때? 남편이 이러면서 자기도 이젠 너무 지치고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신우가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10년 넘게 식물인간인 사람도 일어난 케이스가 있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대 안 돼. 신우가 이러면서 얼굴이 점점 시뻘개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쉰 다음에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아, 그런 케이스는 정말 10,000분의 1 정도야. 대부분은 못 일어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려고? 1년? 2년? 10년까지는 계속 이러고 있으려고?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가 이런 식으로 격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남도 아닌 자식이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신우가 이러면서 이런 게 바로 불효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울컥하고 말더라고요.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냐? 나도 엄마가 깨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러는 거 아냐? 남편이 이러면서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그런데도 신우가 끝까지 씩씩대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내 남동생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다. 우리 엄마를 보면서 계속 언제 저 세상 가시냐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냐? 신우가 이러면서 자기도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가슴을 팍팍 치면서 이렇게 억울해하더라고요. 뭐?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누나는 왜 말을 그렇게 해? 나라고 이러고 싶은 줄 알아? 나도 엄마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신우랑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제가 중간에서 말려봐도 듣지를 않았죠. 그렇게 싸우더니 남편이랑 신우가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심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 순간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럴 것이 제가 함부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 게 저는 며느리이니 엄연히 따지면 그 권한은 자식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심정적으로는 저도 신우 편이긴 한데 우리 남편은 반대 입장이다 보니 생명 유지를 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세우면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니까 신우가 충격받은 얼굴을 하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 올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지는 몰랐어. 올케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올케나 너나 둘 다 똑같은 것들이네. 그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신우가 눈물을 흘리다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남편이 뒤따라가서 신우를 잡았지만 신우가 남편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죠. 저도 그 뒤를 따라갔다가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그 뒤로 2주 내내 신우랑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신우랑 2주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남편이 생각을 찬찬히 해봤나 봐요. 남편이 좀 후회하는 눈치였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아픈 할머니 보러 가자고 애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시모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랑 싸운 뒤로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무 경솔하고 쉽게 말한 것 같아. 나 같아도 누나가 그랬으면 화났을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누나가 오면 사과해야겠어. 남편이 이러면서 신우한테 했던 말들이 후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이런 식으로 위로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래, 당신 말하는 투가 그랬어.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혹시 몰라. 기적이 일어나서 어머님이 살아나실 수도 있잖아. 그렇게 우리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랑 남편이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의사랑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랑 간호사가 와서 시모 상태를 확인해 보더니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생명 연장 이야기하는 걸 시모도 들었던 걸까요? 어머님이 온 힘을 다해 깨어나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제가 기뻐하면서 신우한테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얼른 해보라고 하길래 신우한테 전화를 여러 통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결국 제가 신우한테 문자로 이 문자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라는 말만 남겨놨는데요. 어머님이 깨어나시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말로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우한테 다시 전화가 오거나 문자 답장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시모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죠. 첫날에는 손가락만 움직이시더니 둘째 날은 눈꺼풀 등이 움직이고 며칠이 지나자 완전히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하셨지만 단어로 띄엄띄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신우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우랑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신우한테 그냥 이런 문자를 보내놓았어요. 형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손가락도 움직이고 눈도 뜨셨으니까 얼른 오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엄청 초조해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내일 엄마 집으로 가봐야겠어. 남편이 이러길래 별일 없을 거라고 다녀오라고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우랑 싸운 것 때문에 껄끄러워져서 현재 신우가 살고 있는 시댁까지 찾아가서 말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연락만 했던 거지만 어머님이 의식을 되찾으신 후에도 연락이 안 되니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다음 날에 시댁에 가봤는데도 아무도 없었대요. 전화도 안 받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저도 신우한테 계속 전화 걸고 문자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도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우 친구들한테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만약 신우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안 되면 실종 신고해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신우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니 신우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러는 거예요. 걔 행방불명 되었다고 너무 개의치 마세요. 걔 우리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2, 3주 동안 연락 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다시 연락 올 거예요. 신우 친구가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신우 친구 말을 믿고 일주일 더 기다려본 다음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 뒤로 시모 상태가 차츰차츰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처음 깨어났을 때는 단어로 띄엄띄엄 말씀하시더니 며칠 지나니까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하셨고 어눌해서 알아듣기 힘든 것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는데 이 정도 회복 속도면 엄청 빠른 거라고 하면서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 친구한테 전화한 지 6일 정도 지난 날, 그날도 시모 곁을 지키고 있는데 드디어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가 깨어났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죠. 신우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지금 다른 곳에 있어서 내일 아침에 바로 출발하겠다고 했어요. 신우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너무 속상해서 홧김에 잠시 저희를 차단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있으면 혹시라도 남편이랑 제가 찾아올까봐 지인 집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깜짝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뭐 어디 안 좋으세요? 제가 이러면서 눈을 끔뻑이고 있는데 시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무어라 말하는 거예요. 처음 깨어났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시모 발음이 아직까지 약간 부정확하고 말이 느려서 여러 번 들어야 했어요. 들어보니 신우 있냐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지금 형님 없어요. 내일 올 거예요. 형님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보실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기다릴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달래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바로 제 팔을 붙잡은 채로 이러시는 거예요. 역시 어머니는 느리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럼 지금 병실엔 너밖에 없는 거냐? 시연이가 아직 안 왔다는 거지? 확실히 내일 온다고 했어? 정확히 몇 시에 온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은 잘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자 시모가 또 떠듬떠듬 뭐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듣자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차에 시동을 걸고 경찰서에 가자. 시연이를 신고해야겠다. 그것이 내일 온다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 얼른 가야 돼.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신우를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시냐고 물어봤거든요. 사실 시모가 신우랑 실랑이를 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셨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천천히 들어봤는데 다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혼인신고라는 게 두 사람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가서도 신고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른 채 혼인신고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시모가 신우의 남자친구랑 혼인신고가 됐대요. 신우랑 신우 남자친구가 수작질을 한 거예요. 시모가 어떻게 알았냐면 구청에서 온 문자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신우 이것이 혼인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오는 걸 깜빡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거죠. 그런 걸 속이려면 시모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로 기재했어야 했는데 이를 그렇게 꾸며놓고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혼인신고가 됐다는 문자를 받게 돼서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웬 남자랑 자기가 혼인신고가 됐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런데 뭔가 이름이 낯익더래요. 그래서 시모가 휴대폰에 저장된 문서를 찾아보고 막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우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반대해서 헤어진 척 했다고 했잖아요. 시모가 그때 신우 남자친구를 몰래 뒷조사해봤었대요. 신우가 평소 행실이 안 좋았으니까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신상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혼인신고서에 작성된 정보랑 일치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그래서 느낌이 딱 왔대요. 신우 남친이랑 신우가 같이 꾸민 짓이구나. 어떻게 자기 딸을 의심할 수 있냐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신우가 전 남편에게 바람 폈다는 죄를 덮어 씌우려는 짓을 했다가 이혼을 당했었대요. 신우가 이혼하고 싶어서 전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 전 남편이 바람 피워온 걸로 일을 꾸미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우는 시모가 선자리에서 소개시켜준 남자랑 결혼했지만 본인이 좋아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대요. 신우가 속된 말로 끼 있는 여자라서 노는 걸 좋아했지만 보수적인 시모의 감시 때문에 끼를 분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집을 가면 그래도 시모 밑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닌다고 한 말이 신우 마음에 아주 들었던 거죠. 딴짓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결혼 생활 중에도 남편 몰래 밖으로 돌면서 하고 싶은 것 실컷 하고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도 싫어졌대요. 게다가 신우 남편이 우리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면서 슬슬 임신을 준비하자고 했대요. 하지만 신우는 애한테 발목을 잡히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애 돌보느라 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 게 싫었고 결국 이혼하고 자기 남편이랑 아예 남남이 되고 싶어 했대요. 하지만 지 남편하고 단순히 같이 살기 싫다, 애 낳기 싫다고 이혼하려고 든다면 당장 시모부터 신우 머리채를 잡을 게 뻔하니까 확실하게 남편에게 유책 사유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꾸민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을 꾸몄냐고요? 신우 친구 중에 바람 피우다가 신우에게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바람 피우는 거 내가 전부 다 찍어놨거든? 네 남편한테 말하지 않을 테니까 올 남편 좀 꼬셔주라. 이렇게 신우가 사람을 고용해 지 친구를 접근시켰대요. 근데 전 남편이 넘어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꾸 이러세요? 계속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낯이 좀 익은데 아까부터 긴가민가 했는데 혹시 시연이 동창분 아니세요? 예전에 시연이 동창 모임 자리 데려다 줄 때 잠깐 뵀던 분 같은데요. 신우의 전 남편이 눈썰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여자를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알아봤던 거죠. 그때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진실을 실토했었대요. 사실 제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연이한테 딴 남자 만나는 걸 들켰는데 숨겨주는 대신 이렇게 해달라는 거래를 했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우 친구가 고백을 하는 바람에 신우가 전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들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로 인해 신우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돼서 이혼당했대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열받은 신우의 남편이 시모에게도 연락해서 당신은 딸을 어떻게 키운 거냐면서 뭐라 했대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하면서 신우에게 왜 이딴 짓을 벌였냐고 추궁하니까 신우가 울면서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시모는 너무 창피하니까 저랑 남편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시모가 신우를 너무 잡는다고만 생각했던 거고요. 저 같아도 저런 딸이 있으면 화병 걸려서 사사건건 트집 잡게 되고도 남았어요. 아무튼 과거에 저런 일을 벌이고도 딸이 또 사고 쳤다는 걸 직감하게 된 시모가 신우를 불러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방금 이 문자를 받게 됐는데 너랑 만나고 있는 놈이랑 혼인신고가 됐다고 하더라. 네가 그런 거냐? 내가 전화해서 전부 다 확인해봤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놔라. 시모가 이러니까 신우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문자를 생각 못했다고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당연히 길길이 날뛰면서 이렇게 언성을 높였대요. 진짜로 네가 네 남친이랑 나를 혼인신고 처리한 거냐?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도대체 왜 그랬는데? 문자를 생각 못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모가 이러면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막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래? 내가 안 그랬어. 난 모르는 일이야. 왜 생사람 잡고 그래?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신우가 이러면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얼척없는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시모가 이때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다는 거예요. 혼인 무효 소송한 다음에 구청 쪽 협조를 받아서 CCTV 보여달라고 하면 다 알게 되는 사실이야. 소송까지 가기 전에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니까 신우가 그제야 자기가 한 짓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시모의 딸인데다가 심지어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 혼인신고서에서 필요한 신분증이나 인감을 훔치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시모가 그 대답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눈앞이 흐려졌대요. 시모가 원래 혈압이 좀 높으신데 신우가 그런 짓을 하니까 쓰러지시게 된 거죠. 어머님이 이 이후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와서 식물인간이 되는 환자가 종종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잠시 동안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의식이 흐려지던 와중에 신우가 시모를 두고 도망가는 것을 봤고 그것이 어머님이 식물인간이 되기 전 마지막 기억이었대요. 처음에 깼을 땐 기억이 듬성듬성 빈 부분이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 차차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대요. 원래 식물인간 상태로 오래 있다 깨어나면 일부 기억들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회복하면서 서서하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신우랑 통화하던 순간 시모는 신우 때문에 쓰러지게 된 그날의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사정을 전해 듣고 나서 어머님을 경찰서로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경찰한테 모든 사실을 진술하게 됐고 시모의 증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죠.
참고로 신우녀는 우리한테 내일 갈 거라고 말을 해놓고 도주를 했어요. 연락도 안 돼서 시댁에 가보니까 짐 싹 챙겨서 도망간 거예요. 아예 잠수를 탔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하긴 해요. 지도 머리가 있으면 지 엄마가 깨어났으니 그때 일을 기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우가 바보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도 멀리는 못 갔는지 경찰이 2주간 쥐잡듯이 수색한 끝에 신우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현장을 습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봤더니 경찰이 신우를 이런 식으로 떠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동의 없이 남자친구분이랑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셨죠? 이거 전부 다 중대한 사기 행위에 해당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털어놓으면 처벌 수준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경찰이 이러니까 신우 눈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역시 경찰이 예리하더라고요. 우리 진술은 물론 시모가 재산이 꽤 있는 거랑 시모가 모든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말한 걸 듣고 이거 재산을 노린 범죄로 파악해버린 거죠. 그게 아니면 솔직히 지 남친이랑 엄마를 결혼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우가 모든 걸 들켰구나 하고 엄청 쫄더라고요. 결국 신우가 모든 사실을 이런 식으로 털어놨어요. 전 엄마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겠다고 하니까 일부러 울 남친이랑 엄마를 혼인신고시켜서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변호사를 써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드는데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유류분 청구한다고 해도 저한테 남동생이 있으니 남동생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시킨 다음에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랑 실랑이를 벌이며 싸우다가 엄마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신우 입장에서는 시모가 쓰러진 게 좋은 기회였겠죠. 이미 혼인신고를 해놓은 상태니 혹시나 영영 눈을 감으시기라도 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손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모는 식물인간이 됐고 일부러 착한 척을 하면서 연명치료를 원한다는 식으로 굴었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화난 척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하려고 했대요. 현태야, 그리고 올케, 내가 생각해봤는데 현태 말도 맞는 것 같아. 이제 미련을 버리자. 이렇게 엄마를 억지로 붙잡아 놓는 것도 엄마한테도 못할 짓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남편 말에 못 이겨 연명치료를 중단하자는 식으로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제 연락을 안 받았던 건 하도 연락이 계속 귀찮게 오니까 일부러 일정 기간 동안 차단을 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찾아갔을 때 신우가 없었던 건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잠시 지 남친이랑 놀러 가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차단을 풀고 무슨 연락인지 천천히 읽어보다가 시모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거죠. 의식이 돌아왔으면 어머님이 신우가 한 짓을 말했지 않을까 싶었대요. 신우는 벌벌 떨었지만 그래도 지능이 한 자릿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일이 없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말한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떠보려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느낌상 모르는 눈치였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신우가 저한테 내일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겁지겁 짐을 챙겨서 도주했던 거죠. 결국 신우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시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신우랑 신우 남자친구가 기소됐는데요. 신우가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빌기 시작했죠.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나 한 번만 살려줘, 엄마. 신우가 이러면서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고 있었거든요. 시모가 그런 신우의 모습을 실컷 비웃어주면서 이러셨어요. 취하? 이 멍청한 거사. 형사사건이 취하가 되냐? 넌 내가 고소 안 했어도 기소까지 당했으니 어차피 끝날 운명이었어. 이게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취하될 수 있는 일인 줄 알아?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 재산까지 가로채려고 한 걸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신우가 나 엄마 딸이지 않냐.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질질 짰어요. 그러자 시모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죠. 네가 나를 부모로 생각했으면 날 배신했겠니? 넌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 난 네가 어떤 처벌을 받고 형을 살게 되어도 너한테는 재산 한 푼도 안 남길 거다. 내가 죽기 전에 다 쓰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 뒤 재판이 열렸는데 다행히 신우 남자친구와 혼인은 무효로 처리되어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신우의 경우는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남친과 어머니의 혼인신고를 도와 사기를 저지르고 어머님이 쓰러진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점이 중대한 범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범법행위의 의도가 상속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속 결격 사유로 볼 수 있었죠. 피고인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당사자의 동의를 무시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부모가 뇌출혈로 쓰러진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재산을 청구할 권리도 박탈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나서 로비 쪽으로 나왔는데 신우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법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막아서서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시모가 가자고 하셔서 법원을 빠져나왔죠. 시모가 그날 신우가 해코지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실버타운 같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감옥에 가더라도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지 모르니까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간 신우는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 돈 좀 보내달라고 징징대곤 했습니다. 올케, 이곳은 너무 힘들고 끔찍해. 그래서 말인데 올케가 도와주면 안 될까? 영치금 좀 보내줘. 아무리 감옥에 살아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 교도소 매점에서 싸구려 빵도 못 사고 있어. 내가 다른 수용자한테 참치캔 하나 얻어먹으려고 별짓 다 하고 살아. 엄마랑 살면서 집안일 할 때도 속옷 빨래는 안 했는데 매일같이 그 짓거리 하고 있어. 엄마한테 그런 건 진짜로 뉘우치고 있어. 감옥만 나오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으니까 제발 도와줘라.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우리는 편지를 쫙쫙 찢어버리고 답장도 보내지 않고 무시했었죠. 시모가 실버타운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시모가 더 이상 신우를 마주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고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시모가 실버타운에서 여유롭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시모가 외로워하시지 않을까, 실버타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자주 드렸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드릴 때마다 시모가 매번 여기 참 조용하고 좋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가족이 평화로워지고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라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어머님께 최근에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형님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형님이 가끔 생각나지 않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괴롭다면 저희 어머님처럼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